안녕하십니까. 저는 K선의 김혜선 연구원입니다. 오늘 주제가 유니콘 비즈니스와 탈갈라파고스 규제 전략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유니콘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어떤 특징, 그리고 그것을 통한 어떤 함의를 또 학술적으로 접근해서 도출한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단 우선 여러분들은 유니콘이라는 용어를 딱 들었을 때 상상 속의 동물이라는 유니콘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이제 유니콘 기업이 바로 떠오르시나요? 예,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유니콘 기업을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니콘이라는 용어는 뭐 아시겠지만 2013년도에 카우보이 벤처스의 에일린 리가 기업 가치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 약 1조 원에 이르는 비상장 기업을 지칭하면서 확산되게 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점은, 유니콘 기업이 정말 재미있는 점은 그 유니콘 기업이 포춘 500대 기업이 기업 가치 1조 원을 만들기 위해서 20년이 걸리던 것을 단 6년 만에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이었죠. 그것이 우리가 유니콘 비즈니스를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런 유니콘 붐 현상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부분적인 현상으로만 봐야 할까? 아니면 이거는 근본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바라봐야 할까라고 일단 연구가사를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유니콘 비즈니스는, 또 유니콘 기업은 바로 미래 기업의 전령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그 접근 방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B인사이트의 기준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2009년 블룸 에너지를 기점으로 해서 20개월에 한 개 나타나던 유니콘 기업이 반클과 그리고 팔런티어를 기점으로 해서 4개월에 한 개씩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유니콘 이 빈도가 다시 스페이스 X를 기점으로 해서 1개월에 한 개씩 등장하게 되더니 이제는 스냅챗과 위워크를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개씩 폭증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2014년도에 처음으로 집계됐던 유니콘 개수가 38개밖에 안 됐었는데요. 지금 2020년 9월 기준으로는 491개에 달하고 있고 한국의 유니콘은 10개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니콘 폭증 현상 대체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전 세계 유니콘 기업 분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일단 기업의 로고들이 보이실 거예요. 유니콘 기업으로 알려졌던 기업들. 그리고 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시장이 굉장히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 중국, 유럽 이런 등지에서 굉장히 커다란 크기, 원의 크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니콘 비즈니스를 저희는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해서 접근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시간의 관점, 두 번째 공간의 관점, 세 번째 조건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관점에서 분석한 유니콘 비즈니스입니다. 유니콘은 그 현상을 바라보았을 때 공통된 트렌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트렌드냐면요. 2008년 아이폰의 등장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아이폰의 등장은 O2O 플랫폼을 등장하게 된 사실 계기를 마련하게 됐죠. 그리고 이것이 1차 유니콘의 붐, 연결의 비즈니스, 바로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O2O 플랫폼 간의 연결을 굉장히 쉽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연결의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였고, 자, 두 번째,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너무나 쉽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천의 비즈니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차 유니콘품의 그런 상관성이었죠. 그것이 지금은 최근에는 구독의 비즈니스, 바로 맞춤의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 그 고객에 맞는 맞춤 제공의 구독 서비스를 제한하는 데까지 비즈니스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저희는 아까의 그래프는 기술의 관점에서의 상관성을 보는 것이라면 여기는 고객의 욕구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메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의 그림인데요. 메슬로우 욕구 위계 이론은 뭐 단순합니다. 인간의 욕구는 5가지로 욕구가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하위의 욕구는 생존의 욕구, 그 다음에 안정의 욕구, 그 다음에 사회 연결의 욕구,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는 지난 역대 산업혁명과 한번 그 상관성을 비교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즉, 인간이 생존의 욕구, 의식주를 충족하려는 욕구가 있었다면 그때 1차 산업혁명 시기에 증기 기술의 그런 혁명이 정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면, 옷을 입게 해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를 충족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전기혁명이 발발하게 되면서 자동차도 등장하게 됐고 전기도 들어올 수 있게 됐고 각 가정마다 그러면서 인간의 안정의 욕구가 충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즈니스가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점점점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3차 산업혁명, 정보화 혁명이 들어오면서 인간과 인간이 그런 지역을 벗어나고 국가를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랜선을 통해 연결되는 사회 연결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지금은 자, 유튜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기를 표현하는 욕구가 가능한 비즈니스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지금은 어떤 비즈니스가 또 나오게 될까요? 저희는 자아 실현의 욕구, 더 나아가선 타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하는 비즈니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를 크게 물질의 영역으로 나눴다면 그 이유는 바로 경험의 데이터, 경험의 영역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방대한 굉장한 개인화된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은 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봤을 때 이전의 그래프로 분석했던 결과와 동일합니다. 바로 플랫폼과 인공지능의 등장이라는 것이죠. 플랫폼은 공유 비용을 절감하게 도와줘서 코스트를 다운시켜주고요. 기업으로 하여금. 그리고 인공지능의 대중화, 인공지능의 쉬운 활용은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 밸류업을 하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콘 서비스의 그 흐름 패턴을 보았을 때는 단순히 플랫폼상에서 연결 서비스에서 그치던 것이 나중에는 추천의 서비스로 가고 그 다음에 구독의 서비스로 진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볼게요. 우버, 너무 잘 아시죠? 우버도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우버라는 플랫폼, 모바일의 플랫폼을 통해서 라이더와 그리고 승객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교통망을 또 분산시켜줘서 라이더를 다시 배치를 해주고 승객들한테 요금도 동적 요금을 또 운영을 하게 해주면서 그런 식의 추천의 비즈니스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독의 비즈니스를 한번 볼까요? 구독의 비즈니스는 미국의 스타트업에서 유니콘이 된 스티치픽스가 있습니다. 스티치픽스는 패션 스타트업입니다. 이들은 2011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서비스는 AI 기반으로 해서 고객들의 의류를 추천해주고 배송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업 모델을 한번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자면 오른편을 보시면 소비자에게 먼저 이 앱을 깔고 가입을 할 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의류 취향이 어떠신가요?
설문조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답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체 치수라든지 선호하는 스타일이 뭔지, 그리고 내가 이 옷을 구매할 예산 정보까지 제공하게 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회사는 이 설문조사와 그 연동된 소셜미디어, 이걸 계정을 토대로 해서 스타일리스트가 고객 취향의 분석을 의류를 5벌을 선불해서 배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은 그 옷을 받고 마음에 드는 옷은 구매를 하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옷은 무료로 반품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품된 옷은 왜 반품했을까를 또 분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회사 구조가 뭐냐 하면 이들은 일단 700여 개의 굉장히 많은 브랜드와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400명에 관한 달하는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빅데이터 같이 분석하기 위해서 80명의 데이터 과학팀을 별도로 편성해서 여러 명의 여러 팀의 그런 결제선을 타지 않고 바로 CEO에게 직속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 체계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로 유료로 마케팅을 하지 않아요. 입소문 마케팅으로 지금 여기까지 성장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운영을 해보았을 때 86%에 달하는 재구매율을 유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비즈니스죠. 자, 인스타카트입니다. 이들은 자기네들을 장바구니 쇼핑의 우버라고 불러주세요 하는 기업이에요. 2012년에 창업을 했고요. 서비스는 단순해요. 장보기 대행 서비스입니다. 장보기를 대행해주고 그 집에까지 들어가서 넣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타겟층은 직장인과 젊은 부부입니다. 그래서 배달비는 오히려 빨리 배달을 가능할수록 더 많은 배달비를 받고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도 구독 서비스도 만들어냈는데 연간 149달러에 달하는 그런 것들을 인스타카트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들의 핵심 모토는 신선식품의 한정에서 당일 배송 원칙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 슈퍼마켓과의 뭔가 상생 전략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이라는 정말 거대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대응해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슈퍼마켓과 유기적인 연결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홀푸드마켓이나 코스트코나 쉐이프웨이에서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자기네가 플랫폼이 돼서 이제 배송을 받고, 주문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직원이 바로 슈퍼라고 불리는 인스타카트 직원이 집으로 배송하는 이 일련의 서비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카트 입장에서는 재고 비용이나 창고 비용, 저장 비용이 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역 슈퍼마켓은 아마존에 대응해서 뭔가 매출을 창출할 수 있게 도와줬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좋았던 상생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애견 인구가 이제는 400만에 이르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바크박스라는 기업입니다. 바크박스라는 기업은 강아지들의 디즈니가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렇게 모토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타겟층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애견인이 되는 거고요. 서비스는 강아지의 선물 상자를 기획을 합니다. 강아지의 선물 상자는 일단 강아지한테 뭔가 특별하게 선물을 건네는 그런 테마를 구성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것을 구독할 경우에 매달 장난감 6개를 보내주는데 업데이트된 장난감을 보내주고요. 그 중에 2개는 정말 재미있게 랜덤으로 또 물건을 배송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2016년에 2천만 달러에 달하던 게 2017년도에는 그 1년 만에 1억 5천만 달러에 달할 정도로 매출이 신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유니콘 기업들의 또 공통점은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전략에서의 공통된 분석 방법 중에 하나인 3C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면 사실 이 3C의 이 컨텐츠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어떤 데이터를 습득을 해서 이런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게 되었는지, 이런 지금 적혀진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것이고 더 다른 것도 있겠죠. 그럼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충성 고객의 약간 커뮤니티 전략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커뮤니티 전략에서는 SNS 전략을 취했어요. 동물도 자기들 영상 동물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 되게 좋아들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크박스의 충성 고객을 만들기 위한 커뮤니티 전략으로 페이스북에 SNS를 개설을 해서 팔로우 수만 지금 600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뭐 애견인들과 소통이 일어나게 되겠죠. 바크박스 이런 거 이번에 나온 뭐 장난감 되게 재밌는데 너 이용해 봤니?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니콘의 기업들은 이런 상시 관점에서도 전략을 취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유니콘의 그런 비즈니스들이 그렇다면 연결의 비즈니스, 추천의 비즈니스, 구독의 비즈니스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쪽으로 더 많이 치중되어 있을까 한번 궁금해서 유호상 교수님이라고 유니콘 연구만 약 7년 정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분과 표본을 추출했어요. 그래서 유니콘 50개의 유니콘을 가지고 분류를 해봤더니 연결의 비즈니스 유니콘이 30개고요. AI 유니콘, AI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유니콘이 8개, 그리고 구독의 비즈니스를 하는 유니콘은 12개 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연결의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고, 다만 여기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발전이 된다면 AI 추천의 비즈니스와 그리고 구독의 비즈니스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니콘의 공간의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간적으로 봤을 때 2020년 9월 기준입니다. 미국은 유니콘이 238개고요. 바로 그 다음이 중국 121개국, 그 다음이 영국 26개, 인도 22개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 중국, 영국, 인도가 유니콘을 선도하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거대 유효 시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볼까요? 자, 거대 시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규제 정책이 네거티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이 두 조건에 부합한지 한번 볼까요? 거대 시장은 사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화 전략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거티브 규제, 사실 포지티브 국가로서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하기도 했고 꽤 많은 규제 정비 종합계획부터 시작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서 많은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국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방향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정부의 전략 유니콘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의 방향은 규제를 개혁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하지만 정부가 유니콘을 직접 육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그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또 다른 규제가 되고 자원의 분배가 왜곡되는 현상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거를 가지고 또 다르게 분석한 것인데요. 전 세계 글로벌의 GDP 대비 유니콘의 개수가 얼마만큼 더 상관성을 가지고 나타날까 한번 분석했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GDP는 IMF 데이터를 이용했고요. 그리고 유니콘의 그런 개수는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줬던 CB인사이트의 그 개수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상관성을 분석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GDP 경제 규모가 한국과
일본과 독일과 비교해 봤을 때 절반도 안 돼요. 절반도 안 되고 작은데 유니콘의 개수는 독일은 동률이거나 일본보다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니콘이 나타나는 게 그리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하지만 규제 장벽,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진입장벽 규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없다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